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와 여권이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광복절 전후에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보도대로라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8.15 광복절날 사면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라야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불과해봤자 3월 9일날 선거가 끝나면은 문재인의 임기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밤 12시 자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임기 2달을 놔두고 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임기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시키겠다. 감옥에 가둬놓겠다 하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여권의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방미 기간 동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반도체 투자 등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자, 이 서서히 이재용 부회장과 떼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할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떼놓으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자, 다른 친문 핵심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 교체 과도기에 단행하는 게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도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채널A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통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것인데 자, 지난 1월 달에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 사면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사면 시점이 대선 이후인 것은 이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날 이전에 석방을 하게 되면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선거 전에 문재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불리한 작용을 더 많이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도 정권이 바뀔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난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어서 그때 김대중 당선자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래서 청와대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차기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구속을 했고 자, 임기 말 무렵에 김대중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석방을 했다. 그 전례를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면 전제 조건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자,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사면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면 문재인의 임기에 꽉 채운 그런 구속을 해놓은 상태고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아주 장기 구속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아예 석방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이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선동해서 탄핵몰이를 했고 이어서 국정농단 이 프레임을 씌워서 구속을 했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아주 겁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되면 그의 무죄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탄핵과 구속이 억지였다, 잘못됐다 하는 이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된다면 바로 반문재인 정권 투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때에는 장악된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몰아씌워서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 정보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믿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서 빨리 구속이라도 안 되나, 빨리 탄핵이도 안 되나, 이런 정도의 아주 지겨운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 둘씩 그 관련된 자들의 정언 또는 재판에서의 그 증거 이런 거를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는 아니었다, 그리고 구속될 사유도 더더욱 아니었다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깨끗한 편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지금 최서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적인 정도라고 했던 이 태블릿 PC도 결국은 최순실 씨의 증거라는 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설문을 꺼내가지고 수정했다 하는데, 그 태블릿 PC는 그런 연설문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JTBC에서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이 그 보도를 또 인용해가지고 확산하고 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검증 결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도된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또 이 탄핵 자체가 너무나 무리했다. 그리고 구속 과정에서도 사유로 제시됐던 것이 묵시적인 청탁이다 또는 경제 공동체다 하는 것들은 이미 그게 무리하고 억지로 법리를 적용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이 여러 가지 국정농단, 또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적폐, 이런 법치 파괴, 헌법 유린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해보면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비리와 이 범죄 현상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법 자체를 지금 검찰 장악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법원 장악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심각하게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흔들어 놓아버렸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이유가 이정미 그때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했는데, 문재인이야말로 지금 이 피의자들 또는 피고인들을 검찰의 핵심 요직에 앉히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지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동정 여론까지 더해져서 이 반문재인 투쟁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 겁내고 있다 하는 편이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문재인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부분일 것이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워낙 엉터리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밝혀지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문재인으로서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자기 임기 동안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거나 또는 당선자에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차기 당선자와 협의해서 사면을 하겠다는 것, 구속과 사면에 대한 부담감 또 책임감의 상당 부분을 차기 대통령 또는 그 당선자에게 넘기려는 꼼수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임기 말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통은 지금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의 부당함에 앞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부당했다 하는 것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되고, 동시에 본인의 재임 중에 저질러졌던 많은 이 죄과에 대해서도 함께 대면해야 할 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 있죠. 이준석 후보가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단번에 다음번 대통령감 4위에 올랐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죠. 여기서 4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아직 4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대통령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갤럽에서는 미리 어떤 후보군을 정해주지 않고 일종의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도 올라간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24%, 윤석열 21%, 이낙연 5%, 이준석 3% 4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철수 2%, 정세균 1%, 홍준표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승민은 또 안 보이죠. 유승민 퀴즈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유승민 퀴즈라고 하는데 유승민은 안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1% 이상만 발표를 해서 마지막에 올라간 것이 정세균, 홍준표 1% 이렇게 됩니다. 1% 미만으로 응답을 받은 것,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했겠죠. 아마 최재형도 있을 거고, 김동연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만 모두 20명,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유승민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유승민의 퀴즈라고 하는 이준석은 4위로 올랐습니다. 당당히 3%를 받았습니다. 자, 왜 이준석이 단번에 4위로 올랐었을까? 물론, 이준석에 대한 기대감, 또 젊은 열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를 갤럽 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질문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무 후보군이 없이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특정인을 이렇게 콕 집어서 답하지 않으면 또 재질문을 합니다. 재질문이 뭐냐면은, 자,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을 물어봅니다. 자, 그 중에서 다음 중에 고르라. 이거 없이 두 분을 물으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뒤에 익숙한 언론을 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떠오르겠죠. 자, 이준석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일종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준석이 뒤에 있고 또 올려졌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순전히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조사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이 갤럽 조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과연 제가 이 주제로 삼은 것처럼 이준석이 과연 자유우파의 미래인가? 아니면은 좀 방향성, 정체성이 자유우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쪽과는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뭐냐 하면, 일단 지역별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호남에서 받은 지지가 3%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한 4% 받고 호남에서 받은 지지가 3%인데 전체 지지가 3%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호남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받은 지지는 단 1%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 1000명 정도 대상을 되는 걸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면은 샘플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후보들과 그러니까 범야권의 후보들, 보수 중도 후보들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호남에서 3%를 받고 대구 경북에서는 1%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별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또 분류를 해보면은 자, 물론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가 이준석을 찍었습니다. 이준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 가장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정당 지지자가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정의당 지지자가 3%,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가 2%, 무당청이 2%. 자, 이렇게 하면은 비국민의힘 지지자가 오히려 더 윤석열을 지지한,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아니고 이준석을 지지한,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역별, 성향별로 분석을 하면은, 샘플이 작기는 하지만,
이 다른 보수 중도 성향의 대권 주자들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오늘 3% 지지율, 이것을 가지고 보수의 대안이다, 보수의 미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세밀히 분석해보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가 호남에 또 많이 있고 정의당 지지자가 많다, 이것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당권 경쟁자는 물론이죠. 주호영, 나경원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체성,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퀴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해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당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 상황에서 어제는 대구에서 합동연설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정치권으로 이끌어내 준 것은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은 것, 지금 여전히 구속됐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를 따진 거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면론은 안 꺼내겠다. 자, 박근혜 사면론 안 꺼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경원은 사면론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거짓말 논란, 어떤 인성 문제, 캐릭터, 이런 것도 상당히 다시 또 덜쳐내지고 있는 과거 발언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달림은 영창으로 하는 추석에 그 플랜카드를 걸어서 달림이 문재인이다, 영창, 그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그 김시영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 이렇게 직책이 됐는데 계속 이준석 후보의 그런 면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조국의 불공정이 생각난다, 유시민도 떠오른다, 이중성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퀴즈로 꽃가마 타고 등장한 최고위원 각 당에서 작은 당에서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 단수 공천 내리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이 3번 공천 받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그러면서도 청년파리 정치를 10년간 반복해왔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준석은 더 이상 그 입으로 공정을 말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을 농락하지 마라.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사례를 몇 가지 들죠. 국민의당 지금 합당 대상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과거에 비업시엇, 병신 발언, 그런 발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은 그 이준석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다 들키면 대변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며 유시민을 떠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청년을 팔아 정치를 해왔으면서 청년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단수공천을 거머쥐는 모습을 보고 시험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부모 찬스로 입시를 치른 조국과 그 딸을 떠올린다, 또 이렇게도 비유를 했는데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물론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젊은 별풍으로 상당히 어떤 눈에도 명석하고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3% 사위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받는 1%나 안철수가 받는 2%, 또 이런 것보다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해질까? 그 부분을 제가 이 여론조사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해드린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의 열풍이 국민의힘 보수 우파에 젊은 활력이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은 과연 젊은 활력은 좋은데 이준석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행태 같은 것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그걸 상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범야권의 보수파의 대선 주자로까지 들어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